안녕하세요. 저는 코닥 최윤희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재성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개발 협력 관련한 다양한 연구, 컨설팅,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고요. 요새는 주로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생태계는 개발 협력의 전반적인 큰 그림, 즉 공여자로부터 다양한 수행 주체 그리고 전문가, 개인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 협력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되겠죠. 든든한 기반, 하부 구조라고 얘기하는 인적 자원 중심의 생태계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출연해 주시기로 했던 박도 대표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 다음에 더욱 풍부한 주제로 참여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출연자이신 최정혜 대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순천향 중앙의료원에서 국제사업팀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최정혜 대리님께서 직접 인사 좀 해주시고 한번 본인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혜라고 하고요. 지금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국제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간단하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살짝 네.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간호학을 전공했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이카 인턴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런 ODA 사업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팀에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네요. 네. 네. 어차피 그 최정희 대리님 관련해서 커리어는 이따가 좀 더 들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란 무엇인가 PT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무엇이고 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고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인적 자원이고 여러분도 여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게 결국 앞으로 개발협력부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이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국내 최초로 개발협력 전문가를 해부해 보죠. 일단 네. 최컨이 전문가란 무엇인가 발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참여 신청을 받을 때 전문가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한 6가지 카테고리로 전문가란 어떤 사람이다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식, 경험, 역량, 문제 해결, 철학, 태도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량에서는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정적 자원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업 전반을 지휘자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이 국제 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지식적인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협상도 잘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잘해주시는 분들이 또 전문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신의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 또 전문가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하려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태도들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최정혜 대리님께서는 혹시 어떤 게 제일 와닿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냥 생각할 때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왠지 다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런 태도나 철학은 그 개인을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더 클 것 같고 그렇죠. 왠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다라고 하면 지식적인 부분이나 경험을 제일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지. 네.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로 역량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잘 지휘하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전문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와닿으셨는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학습인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학습하려는 태도가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게 지식으로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한때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죠. 그리고 지식은 지금 독점하는 게 아니라 어디나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밖에서 가져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을 갖춘 상태에서 이런 끊임없이 학습하려는 자세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참고로 외국의 원조기관 중에서 뭐 선도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미 계열, 미국과 영국 원조기관들 러닝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쪽에 가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ODA 이런 말 많이 안 하고요. 그냥 러닝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 개발 협력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 처음에 들었던 나는 이제 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다시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학습하려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전문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들어온 내용은 여기까지로 한번 끝내고 저희가 익명 주제랑 그리고 공개 토론 주제는 향후에 본 토론회 마지막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교수님께서 전문가와 관련된 발제를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질문 채팅방으로도 저희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발표하고 계실 때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교수님께서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 질문을 여기다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표하는 도중에 답이 됐으면 좋겠고 더 아시고 싶은 점 코멘트 얼마든지 환영하니 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크게 세 꼭지로 나눠봤어요. 제 발표를 개발협력 전문가란 무엇인가.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가 분야와 개발, 뭐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자, 제너럴리스트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안 씁니다, 이제는. 그리고 모두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분야를 다루는 분, 섹터를 다루는 분과 개발을 다루는 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수행은 기술 전문성과 개발 전문성의 협업이에요. 그래서 기술과 개발 분야에서 각각 전문성을 최적화,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노력이 바로 개발 협력의 행위, 즉 프로젝트의 수행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 전문성은 우리가 얘기한 흔히 말하는 섹터, 뭐 보건, 농업, 에너지, ICT, 토목 분야죠. 근데 이 섹터가 무궁무진하게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혀 섹터가 아니었던 게 요새 섹터로 들어온 게 뭐냐? 창업이에요. 스타트업. 그다음에 여러분 생소한 단어,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단어 있죠. 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창업 생태계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요새 아주 핫한 주제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섹터 기술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성은요 깨알같이 많고요, 깨알같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ICT 전공하는 분한테 전공이 뭐세요 물어보면 그냥 ICT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중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네, 어느 특정 소프트웨어를 특정 언어를 다루는 분이거나 아니면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기술 전문성은 그만큼 디테일한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전문성이 있죠. 개발 전문성은 우리 개발협력이라는 특성상 우리 협력국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개발 및 수행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지 상황, 환경, 문화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가운데 이 나타날 수 있는 개발협력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문성이 같이 결합돼서 이 협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모든 전문성을 다 갖추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슈퍼맨 같은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이 하는 쪽에 하는 역할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자기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요. 실제로 수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술 전문성과 개발 전문성을 블렌딩해서 협력을 하죠. 이걸 사람으로 나누면은 우리는 크게 기술 전문가와 개발 전문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술 전문가는 제가 굳이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라는 표현을 썼고 영어로, 개발 전문가는 굳이 또 디벨롭먼트 컨설턴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써봤는데, 일단 기술 전문가 TS라고 하는 분들은 특정 분야에서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다. 그러면은 ODA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그 연구를 하시는 교육개발원 박사님이라거나 아니면 질병 전문이라거나 병원 건축 설계사 분이거나 본인의 기반이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루트가 각 분야에 전공 전문가로 나가는 루트가 있어서 그러면서 일을 하시면서 해외 업무에 이제 가끔 종사를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발 전문가는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업무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다 해외 개발 협력 개도국에 초점이 맞춰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도국의 지역 사정 및 개발의 제반 이슈에 정통하고 사업 개발, 수행 관리, 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공공, 학계, 민간에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개발 전문가, 디벨롭먼트 컨설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와 B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력하는 이런 구조이고요. B가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테니까 B는 어떤 일을 하나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형성, 지역 분석을 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성, 뭐 이 질문도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지식 및 언어 능력 자체로는 개발 협력의 핵심 역량이라고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발 전문성, 프로젝트에 관한 관리와 분석과 모니터링 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지식이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그냥 지역 지식만 언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 개발 현장에서 수요가 생각만큼 또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역 분석, 지역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필히 개발 전문성을 키우시는 게 이제 매우 좋겠다라고 드리고요. 요거는 개발 전문가의 주요 과업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한번 쭉 늘어놓은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커리어인데요. 개발 전문가의 커리어는 어떻게 키우나? 특히 개발 협력 전문가는 많은 부분, 특히 이 젊은 분들은 직종과 근무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어디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물도 잘 안 나오는 곳에 가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실래요? 아니면 뉴욕 한복판에 있는 UN 본부의 휘황찬란한 오피스에 가서 복사를 하실래요? 하면은 은근히 뉴욕 가서 복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종과 근무지 그리고 명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려면 전문성 중심으로 커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커리어 개발은 경험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직종 중심, 전문성 중심, 위치 중심. 접근 전략이 있는데, 위치 중심이라고 하면은 우리 저 해외에 있는 우리 동료들은 많이 웃을 텐데 은근히 이거 한국 사람한테 중요하더라고요. 위치 중심이. 그래서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직종 중심 먼저 보면은 나는 공공이다. 나는 국제기구다. NGO다. 개발 컨설팅이다. 뭐 이게 많은 부분 그 이쪽으로 다소 본인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협력하시는 많은 분들은 나는 국제기구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NGO 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그 특정한 분야라기보다는 어떤 직종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중심. 도노의 헤드쿼터가 있는 뭐 런던이나 서울이거나 아니면 뭐 나는 현장형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필드 로케이션 에 관심이 있는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번, 3번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빠져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전문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전문성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그게 내가 만약에 밸류체인의 전문가다. 그러면은 유엔에서 밸류체인을 연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세계은행에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느 기업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만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중심을 갖고 있는 상태면은 어디서 일을 하던 나의 업무 데피니션은 변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그 업무 데피니션은 또 평생 가질 수 있는 본인의 그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기술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 전문성이 있고 뭐 백오피스 기능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같이 자기의 주특기거든요. 헬스로 시작하시는 분, 트랜스포테이션 시작하시는 분, 그다음에 임팩트 이밸류에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 그다음에 백오피스는 또 어디나 있으니까 이거는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 HR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개발 협력의 전문성을 이루는 이런 브랜치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지 나중에 유엔에 가서 뭘 한다는 거는 이게 뒷받침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고 세계은행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거는 내가 디자인하고 진행한다는 거는 나의 뚜렷한 전문성 하에 그게 가능하고 그래야만 사실은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직종도 전문성에 기초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발협력 전문가 고용 시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여기서 기본적인 핵심 질문은 우리의 ODA는 고용 창출에 기여할까라는 건데 코이카에서 최근에 나온 문서를 가지고 제가 아주 단순하게 30분만 투자해서 만들어낸 장표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코이카의 사업 조달 규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 유형별 계약 금액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고용과 관계 있는 액수만 제가 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가 코비드 때문인지 많이 줄었어요. 사업 조달이 실제로 83건에 2,165억 원으로 2020년에 이제 나오고요. 이 중에서 그 2019년 기준으로 할 때 용역이 80%, 공사와 물품이 나머지 20%인데 2018년은 더 용역이 작죠. 근데 이제 많은 거로 잡아줍시다. 여기서 80% 정도가 용역이라고 치면은 그 실제로 80%에 해당하는 돈이 고용과 관계가 있는 돈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공사와 물품도 고용과 관련이 없지는 않을 텐데 실제로 고용 연관성이 작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용역으로 해서 2,200억으로 잡고 0.8을 곱해서 1,760억이 나왔어요. 1년에.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2,235억인데 전체가 또 여기는 기관 유형별 계약 금액을 보면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즉 고용을 유발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따가서 그것을 인건비화 시켜서 사람을 투입해서 이제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비영리죠. 비영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공공기관 순이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참여 제한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ODA 사업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무상원조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이 일부. 그래서 중견기업은 어찌 보면 중소기업하고 비슷하고 봐서 중소기업과 공공과 그리고 비영리가 이 3분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비영리에 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외국의 구조를 보면은 그 비영리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이 대부분 이 사업에 안 들어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기업과 이제 그 비영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이게 고용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 데가 가장 큰 게 결국은 공공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중견, 비영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니까 1,305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1,305억이 포함하고 있는 게 직접 경비거든요. 직접 경비 우리가 출장도 나가고 현지에서 차량도 임차하고 일비도 쓰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가 아니에요. 고용과 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외합니다. 요걸 러플리 한 60% 된다고 보면 인건비가 순수하게 40%다. 라고 인건비와 재경비죠. 재경비가 40%라고 하면 522억 나옵니다. 그런데 재경비라는 인건비는 순수하게 이제 인건비인데 재경비가 다 인건비화되지는 않아요. 재경비는 일부 이윤으로도 쓰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돈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재경비에서 이 고용이 가능한 돈을 또 50% 정도 이제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탈 프로세스를 해보니까 아주 러플리 392억 정도 총 인건비가 나오더라. 그럼 392억이면 몇 명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1억이다 치면은 392명이네요. 2명? 그렇죠. 150억 받아요? 1억이면 2명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5천이라고 칩시다. 네, 5천이라고 칩시다. 누구는 뭐 7천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3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몇 명입니까? 그럼 한 600명? 600명? 그다 600명, 더하면 한 700명? 8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800명? 네. 8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섹터에 계신 분과 개발에 계신 분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300억 대 92억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3대1 그쵸. 정도의 구조가 아닐까. 그 근거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에 들어가서 보면 코이카 어떤 사업이라도 이게 인건비를 그 프로세싱하는 인력 투입 구조를 보면은 기술 전문 인력과 개발 전문 인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키르기즈 공화국의 소방 구조 역량 강화 사업인데 소방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소방 정책, 소방 예방, 화재 대응, 구조 대응, 뭐 화재 교관 이런 분들을 다 합친 게 703일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리 그 사업 관리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사업 모니터링 성과 관리를 하는 PL과 PAO가 188일 들어가서 80대 20의 구조. 그렇죠. 얼추 비슷하. 거의 1대 3대1. 4네요, 이거는. 1대 4. 1대 4의 구조고 1대 4 내지는 1대 3의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본 거예요. 섹터 300억, 개발 92억 정도 잡아서 대충 우리가 몇 명 정도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섹터가 굉장히 많죠. 섹터가 많아요. 원래 보면 섹터가 많은데 그럼 나는 섹터로 가야겠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으나 문제는 이 섹터가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이 저렇게 투입이 많네? 그럼 나 지금부터 소방해서 국제개발협력 해야지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2, 3년 폭망합니다. 뒤에 소방이 없어질 수도 있죠. 폭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차피 다 소방관들이에요. 소방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쩌다 한번 개발협력 사업이 있어서 투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섹터를 다 모으면 많아 보이나 실제로 개별 섹터에 해당하는 인력 수요는 많이 없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하셔라, 개발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이 너무 작다는 게 문제예요. 저거 몇 명이죠? 92억이면 180명? 많아야 200명. 진짜 200명. 많아야 200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우리 최윤희 컨설턴트는 한 2억 벌잖아요. 1년에. 그런 안 돼요? 뻥튀기를 이렇게 하고 뻥튀기입니까? 계시는데 네, 언젠가는 네. 2억 버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 협력에서 그다음에 2억 번다 그러면 청문회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숫자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개발협력 전문가로 관심이 있는 분들, 개발 전문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DC죠. DC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국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많이는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일단 액수가 뭐 어마어마하고요. 총 원조액 비교해 보세요. 우리보다 뭐 100배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무상 원조 기관의 용역으로 나오는 사업도요. 미국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도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요. 총 원조액 대비 우리가 프로세스했던 그 코이카 주요 핵심 무상 원조 기관의 용역으로 나오는 돈이 1,760억에 불과해서 5.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4.7 빌리언이 나오니까 이게 13.9%에 달합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게 미국은 물품을 안 해요. 미국은 용역이에요. 다 인건비. 인건비고 여기 나와 있는 탑 20 USAID의 컨트랙터의 1년 매출을 보세요. 가장 큰 회사가 얼마죠?
1000의 밀리언이니까 1빌리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빌리언. 1빌리언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다? 1조가 1조. 1조 2천억을 하는 거예요. 컨설팅 한 회사가 1조 2천억을 인건비로 쓰는 거죠. 그럼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얼마나 많은 현지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또 물론 오너도 많이 가져가겠죠. 네. 그래서 그 구조들이 만들어 근데 이 랭킹 안에 있는 회사를 봐도 작은 회사라고 했을 때도 한 50밀리언을 가져가더라고요. 50밀리언이면 얼마인가요? 600억이에요. 600억이에요. 우리나라 1년에 600억 하는 회사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많이 PMC 사업 따가는 회사는 뭐 없을 것 같은 그쵸.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마냥 부럽다.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많은 것도 부럽지만 그 구조를 만들어간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가서 인원을 리크루트하고 또 쓰고 계속 그 구조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소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저쪽에 있는 친구들 하나 네. 연결해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에 또 인력 분포를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수주를 95밀리언이니까 1000억 정도 하는 데죠. 네. 1000억 좀 넘게 하는 회사인데 풀타임 직원이 91명이더라고요. 근데 91명이 이제 작은 숫자예요. 1000억 하는 거에 비하면은. 근데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이 저렇다는 얘기인지 컨설팅 회사의 특징상 대부분은 다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고용을 하죠.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계약해서 쓰는 전문가들이 여기서는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볼 때 이 개발 전문성 갖고 계신 분, 섹터 전문성 갖고 계신 분이 잘 어우러져서 오히려 개발 전문성 갖고 계신 분들이 비율이 더 높고 여기서 이밸류에이션 하시는 분 꽤 많고요. 그다음에 그 통계 다루는 분도 꽤 있고 서베이 데이터 컬렉션 하는 이런 분들이 대거 많이 포진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상 영양과 보건 그다음에 교육 의료 뭐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에너지 쪽에 많이 치중해 있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섹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훨씬 더 폭넓게 사람을 그 미국하고 현지에서 쓰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얼추 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요약하자면 전문성 중심으로 가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ODA를 기본은요. 우리가 개발 효과성 당연히 내야 돼요. 당연히 내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국제화, 개발협력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어떤 마켓으로서 기능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이런 뜻에서 이걸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예.